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핌 산업부에서 유통을 출입하고 있는 조민규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현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님을 모시고 현재 유통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교수님은 한국유통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한국경영학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양한 방송에서 유통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통을 출입하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기업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알리익스프레스라고 답을 할 것 같은데요. 알리가 최근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식품 업체들이 입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강남 지하철을 탔는데 대문짝만하게 알리가 광고를 띄우고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 진출을 본격화했다는 게 실감이 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공습이 국내 유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시인까지 있는데, 원래 진출은 몇 년 전에 진출을 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그 성공 원인은 가장 큰 거는 일단 빠른 배송인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적어도 보름 이상 걸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5일 이내로 배송이 단축되고, 네. 또 최근에는 좀 더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빠른 배송으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빨리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편리성 이런 게 네. 증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알리가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제 집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동석 씨가 나오고 네. 또 아는 분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럼으로써 소비자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는 말은 결국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신호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마음을 열 수 있고, 또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플랫폼 경쟁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알리나 테무 뒤에 있는 알리바바 그룹이라든지 핀토더 같은 그런 중국의 IT 기업들, 네. 어마어마한 그런 거대한 기업이고,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하는 굉장히 그 IT 기술이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에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좋은 플랫폼이 많이 있지만 이런 중국 플랫폼을 겪어보면서 이게 굉장히 그 선진적인 네. 그런 기술과, 그다음에 또 그런 어떤 배송, 또 빠른 배송, 네. 또 그리고 이제 제품도 옛날에는 굉장히 싼 제품, 저가 제품으로만 인색했는데 구매해 보니까 몇 가지는 쓸만한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래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알리가 너무 초저가고 가격이 저렴해서 인기가 많은 줄 알았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빠른 배송이라든지 이제 제품의 질적 향상까지 해서 한국에 좀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리익스프레스는 그래서 최근에 앱 사용자 수가 2위까지 올라서 1위 쿠팡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쿠팡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빠른 배송인 만큼 알리도 최근에 물류센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에 3년간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고 우선은 올해 2,600억 원을 들여서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리가 배송기간이 지금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쿠팡처럼 알리가 배송까지 직접 맡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알리가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1조 5천억을 3년간 투자하겠다. 그리고 먼저 한 2,600억을 들여서 먼저 물류센터를 먼저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런 발표는 국내 유통업체, 특히 플랫폼 기업들한테는 굉장한 위협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제품 경쟁력이 많이 좋아졌고 소비자들도 지금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배송까지 훨씬 더 빨라진다면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구매하고 더 자주 구매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물류센터를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통관을 거쳐가지고 전국에 뿌려야 되는데, 네. 이제 들여올 때 그 물건을 집하해서 전국에 뿌려주는 그 중심적인 물류센터 거점이 없거든요. 네.
이제 아마도 그걸 제일 먼저 음. 건설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그 전국에 있는 주요한 거점에다가 물류센터를 계속 확대한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음. 효율적이고 더 스피드가 빨라지니까 그때는 정말 국내 플랫폼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류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네. 물론 아직까지는 그 제품의 그 구성이 한국의 플랫폼들하고는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공산품, 뭐 일상생활용품, 네. 그다음에 뭐 패션, 좀 저가 패션 이런 쪽에 있지만 그게 이제 한국 상품도 입점시키고 또 뭐 조금 더 고가 제품도 집어넣고 하면서 점점 카테고리가 확대되거든요. 뭐 그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이제 물류까지도 잘 받쳐지면 정말 이제 직접적인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그 알리가 이제 과연 이 배송 센터를 한국에 쿠팡처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쿠팡은 현재까지 한 6조 들여서 전국에 물류센터를 짓고 배송 시스템을 갖췄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엊그제 또 3조를 투자해서 네, 네, 앞으로 맞습니다. 물류센터를 쿠세건이라고 그러죠. 네. 쿠세건. 쿠팡의 그 배송이 바로바로 오는 그 쿠세건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전국에 이제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 정도 되는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쿠팡하고 알리처럼 지금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특히 한국이 자기들의 본국도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또 규제적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따라가기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쿠팡처럼 투자하는 거는 아마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주요 거점 말씀드린 대로 통관 관련되는 그 물류센터 네. 이거는 아마도 좀 구축을 하려고 할 거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한국에 있는 이제 물류업체들하고 제휴를 통해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네. 네트워킹하는 그런 왜냐하면 그 말이 왜 일리가 있냐면 최근에 쿠팡이 워낙 물류망을 너무나 잘 구축하다 보니까 네. 국내에 있는 물류 배송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경쟁에서 네. 물량들을 좀 많이 뺏긴 거죠. 근데 그 물량을 이제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알리테무 이쪽에서 네. 그런 업체들하고 이제 협력을 하니까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알리테무나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물류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시키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쿠팡이 엊그저께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조 원 투자해서 이제 쿠세권 전국에 구축하겠다. 그 이제 금액이 3조면 알리가 애초에 공언했던 1조 5천억의 거의 2배가량이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그 약간 알리가 국내에 이렇게 침투하게 두지 않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예, 듣고. 예, 네. 예. 그래서 네. 알리익스프레스는 비상식적으로 싼 제품을 무료 배송까지 하면서 중국에 쌓인 재고를 해소하려고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초저가 공세는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물류가 구축된다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또 그리고 그 이후의 가격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국 플랫폼들 통해서 저가 제품들이 많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 배경은 네. 결국은 중국에서 그러한 저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 그 생산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일단 갖춰져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이제 내수 시장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좀 불황. 그래서 내수에서 이 물건들이 이제 해소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이제 곳이 필요한데 아마 대한민국이 아주 가까이 있기도 하고 그동안에 플랫폼을 통해서 좀 조금씩 이제 외연이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그 하나의 이제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생각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공장이 워낙 많고 제조 기반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네. 이게 갑자기 공장을 없앨 수도 없고 그 중국의 내수는 사실 좀 얼어붙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그 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그 출로로 아마 활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1년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고
아마 좀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한국 시장을 노릴 것이고, 음.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그 지금 저가로 이렇게 다 계속 판매하고 있는데 그 부분 상당 부분은 이제 뭐 관세, 부가세 면제라든지 뭐 소비자 안정 그 비용 같은 거, KC 인증 비용 같은 거를 또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직구를 통해서 싼 가격으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품의 원가가 이제 낮기 때문에 네. 그 저가는 계속 유지될 수 있고요. 음. 근데 또 이제 플랫폼 경쟁력이 워낙 올라가서 만약에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간다. 네. 그랬을 때는 가격을 굳이 그렇게 저가로만 팔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소비자들이 충분히 플랫폼에 들어왔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충성 고객화되고 재구매가 높아지면 네. 그때부터는 가격 정책을 상당히 이제 좀 신축적으로 이제 운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좋은 고가 제품도 낼 수 있고 또 너무 초저가 안 해도 소비자들이 주로 사기 때문에 뭐 실제로 테무 같은 플랫폼에서는 그렇게 초저가라기보다는 뭐 우리나라 제품이 한 5, 60% 정도 그 정도 내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아마 가격 정책은 지금보다는 좀 상향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소비자들에게 좀 더 이제 제대로 가격을 받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과연 소비자들이 계속 살 것인가? 음.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중국 플랫폼들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해서 고객들을 얼마나 멤버십을 강화시켜서 그 플랫폼의 충성 고객을 만드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알리도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네. 고객 센터를 강화하고 뭐 반품이나 이런 그 고객 민원을 잘 해결하겠다 그러고 물류센터도 더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더 신속하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네. 이런 전반적인 투자를 한국 시장에 하겠다는 거죠. 그건 결국 고객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거고 네. 고객 관리가 제대로 되면 아마 가격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좀 추측이 됩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알리가 이제 판매자 수수료 정책 관련해서도 6월까지는 이제 무료 입점을 허용을 하겠지만 7월 이후에는 알 수 없다는 식의 이제 보도를 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판매자 수수료 정책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무래도 중국 플랫폼들이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공격적 마케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한국 업체들하고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판매 수수료 면제, 네. 인하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하고 그런 어떤 그 캠페인을 통해서 한번 거래를 해봄으로써 이 중국 플랫폼들의 이 활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인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해외 직구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통관 관세를 비롯해서 전기용품 안전 인증인 KC 인증 의무도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퉁 제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해한 제품들이 국내에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은 이것에 대해서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중국 물건을 떼다가 팔았던 한국 중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교수님 바라보실 때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역차별이 옳은 것인지 괜찮은 것인지 정부에서 어떤 제재를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는지. 문제가 되는 게 네네. 원래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은 이제 150불 이하인 경우에 네. 관세나 부가세를 면제하고 또 KC 인증 비용도 그냥 받지 않는데 그거는 소액 구매이기 때문에 그 소액 구매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편의를 제공하는 네. 약간 그런 의미에서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50불 이하로만 구매하면 뭐 연간 한도도 없고 뭐 또 그리고 뭐 몇 번을 구매해도 뭐 상관이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개인은 150불이지만 그 구매하는 인구가 1,000만이 넘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비즈니스가 된 거죠. 그렇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소위서 구매 대행 업체들은 사실은 이제 그걸 다 비용을 다 물고 네. 지금 이제 물건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되고 또 그렇게 들어오는 중국 제품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의 중소 제조업들 이런 기업들도 네. 경쟁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역차별을 계속 호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소비자들한테 좀 위험한 것들, 소비자 건강, 또 안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것도 제도적으로 이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지금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정부에서 이 소비자 안전이나 위해에 해당되는 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 인증 같은 경우는 좀 받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 통관상의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사실 직구 플랫폼을 통해서 어느 나라도 이렇게 소비자들이 한도 없이 많이 구매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중국도 한도를 걸어놓고 있거든요. 네. 네.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중국도 자기들이 한도를 걸어서 살 수 있게 만드는데 네. 우리는 한도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한도에 대한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관세 부가세 그 기준도 150불이라는 게 좀 이제 크지 않느냐. 그래서 좀 기준도 낮출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제도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제 상호 무역이라는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 하에서 큰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네. 정부들이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게 당연히 우리나라의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반드시 먼저 좀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지금 뒤늦게나마 시장 점검에 나선 상황입니다.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도 국내 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 외에 이제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이제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경쟁력 강화 이런 의무도 이렇게 과제도 남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공세로 국산 유통기업들이 안방을 내어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아니라 이제는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직구가 이제 더 계속해서 들어옴으로써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이제 주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중소제조업들 뭐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구매 대행 업체들 네. 이런 쪽에서 일단 1차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근데 또 보면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 경쟁하는 플랫폼 기업들이죠. 주로 토종 기업들인데 네. 거기도 뭐 좀 규모가 중규모도 있지만 대형 플랫폼들이 있는 거죠. 뭐 쿠팡이라든지 또는 네이버라든지 또는 뭐 11번가라든지 뭐 썩닷컴이나 네. 이런 플랫폼들도 영향을 받고 또 심지어는 오프라인 기업들도 영향을 받아요. 예, 오프라인 기업들도 지금 마트가 대형 마트가 지금 업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네. 매출이 많이 저하되고 뭐 인력 구조 조정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이소 같은 기업은 또 아주 저가 기업인데 이런 데도 사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통기업 특히 플랫폼 기업들은 사실은 플랫폼끼리의 경쟁은 글로벌리 보면은 글로벌에서 지금 굉장한 경쟁력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쟁이 네. 사실 한국만 사실 그동안에 좀 무풍지대 한국이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따로 독립돼 있는 그런 시장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플랫폼들이 알리나 또는 심지어 뭐 나중에 미국의 아마존하고도 이런 그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플랫폼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는데 결국 플랫폼 경쟁력이라는 결국은 기술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플랫폼은 모든 게 다 소위 말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네. 뭐 그걸 바탕으로 하는 알고리즘 바탕으로 하는 이런 어떤 기술에 대한 경쟁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 경쟁에서 중국이나 미국하고 우리가 경쟁해서 사실은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쉽지 않은 거죠. 네. 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기업에서 플랫폼의 어떤 역량을 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와 또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이 플랫폼 산업을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좀 인식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은 보면 정부에서 플랫폼 산업을 플랫폼 산업이 너무 좀 이렇게 지나치게 뭐 소비자의 주권을 뭐 해친다 내지는 전통 산업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좀 약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이 플랫폼들이 산업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도적인 그런 산업으로 성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역행 뒤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 플랫폼 산업을 중요한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생각하고
이 플랫폼을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마침 한국의 플랫폼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 지금 등장해 있어요. 사실 아시잖아요. 네. 뭐 네이버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네. 이런 또 카카오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성장해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을 조금 더 역량을 더 제고시켜서 이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고 또 우리나라의 컨텐츠, K 컨텐츠, K 컬처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이나 다른 해외로 나가고 네. 그렇게 이제 이 성장 산업화를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거지 지금은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플랫폼을 규제하면 결국 그 자리에 알리익스프레스가 들어오고 다른 미국의 플랫폼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그게 좋으냐? 아니면 우리 플랫폼을 더 키워서 우리 플랫폼과 함께 우리 제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우리 컨텐츠가 해외로 나가는 게 좋으냐? 이거는 결정해야 된다고 봐요. 한국이 보면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은 전략 산업으로 해가지고 뭐 전략적 공급망 관리, 뭐 경제 안보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가잖아요. 네. 그럼 왜 플랫폼 산업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거죠. 플랫폼이 소비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부가 좀 시각을 바꾸고 그리고 기업도 그런 어떤 지금 위기 상황에서 네. 플랫폼 경쟁력, 또 물류 경쟁력, 그다음에 상품 경쟁력 이런 것들을 계속 증가시켜가지고 그리고 플랫폼이 국내에서 머물지 말고 해외에도 역직구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외 시장에 대한 그 조사와 해외 시장에 대한 판매 역량 이런 것도 또 강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규제, 그러니까 그 유통 출입하면서 이제 다들 정부의 규제를 언급을 하길래 정부의 규제만 저도 생각을 해왔었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확실히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경쟁력을 잘 갖추고 이런 알리나 테무의 위협에도 잘 대응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해외에 어떻게 진출시켜서 좀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도 되게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쿠팡도 최근에 그 대만 진출을 네, 본격화하기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쿠팡이 왜 하필 그 많은 나라 중에 대만을 지목해서 진출을 했을까요? 아, 예. 네. 기습 질문.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만이 그 지리적으로 보면요. 네.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대부분 도시로 집중돼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이냐면 물류 배송에 최적지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구가 한 2천만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구도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하고 그다음에 마침 대만에 플랫폼 산업이 그렇게 많이 발전돼 있지 않다는 거죠. 대만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생각보다 별로 발전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은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예, 빨리 들어가고 소비자들도 대만 사람이 뭐 아시아이기 때문에 또 친한 뭐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만이 굉장히 좋은 그리고 한국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깝잖아요. 네. 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대만을 찍은 것 같고 다른 나라들은 사실 이미 플랫폼 산업은 다 외자계가 들어가 있거나 뭐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대만을 일단 잡은 것 같고요. 지금 가서 뭐 아마 앱 다운로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계속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네. 더 중요한 거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 제조업체들이 물건이 나간다는 거죠. 한국 제조업체 나가서 판단하는 말은 파이를 확대한 거잖아요. 파이 크리에이션. 네. 지금 우리는 파이를 무조건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외국 업체들이 들어와서 계속 경쟁하자 그러고 그러면 좁은 시장에 더 작게 이렇게 더 작은 네.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반드시 해외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그렇게 좀 시장을 뚫어주면 또 제2의 제3의 그런 방법도 그런 기회들이 또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신이 나서 이제 해외까지 질문이 나아갔는데요. 다시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네. 유통공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오프라인 중심의 롯데나 신세계그룹들도 이제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면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음.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이게 눈에 띄게 악화된 실적 부진을 인력 효율화로 타개하려는 카드를 꺼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노조 측에서도 아주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이마트 희망퇴직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제 이마트가 그 온라인하고 경쟁해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밀리는 그런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네. 이제 소비자들이 온라인에 이제 좀 정착을 했다. 이제 익숙해졌다. 그래서 필수품, 자주 구매하는 제품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구매하는 것이 하나의 구매 방식으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코로나가 끝나서 엔데믹이 오면 소비자들이 다시 오프라인 공간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지만 네. 안 돌아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쿠팡에서 배달시키고 네. 여전히 이제 플랫폼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단순히 목적이 구매인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온라인이 잘 그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오프라인 기업들은 대신에 이 그 구매라는 그런 하나의 기능 말고 네. 소비자들이 이 공간을 찾았을 때 다양한 다른 체험이나 경험이나 네.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오는 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더 현대서울이나 그다음에 스타필드가 계속 출전하고 있는데 네. 거길 가는 이유는 물건을 사는 이유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거기서 좀 쉬고 네, 좀 맞습니다. 놀고 네. 사람들 만나고 그다음에 엔터테이닝, 뭐 힐링, 음. 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걸로 가거든요. 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은 인자는 물건을 단순히 판매하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는 그런 업태는 대표적으로 대형마트가 되겠죠. 그런 업태는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가는 것 같고 대신에 온라인하고 확실히 구별되는 차별화된 역량. 그게 결국은 소비자 체험이고 브랜드 체험이고 또 소비자들의 어떤 그 시간을 네. 아주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계속 제공하는 유통업체, 유통공간은 살아남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고 또 이제 명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명품 소비가 좀 줄어들었다 그래요. 네. 하지만 최근까지도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 명품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명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체험해보고 네. 한번 매장에 가서 여러 가지를 대조해보고 그다음에 점원들한테 설명을 듣고 예, 이렇게 큐레이션, 컨설팅 이런 걸 좀 받고 나서 비싼 제품을 살 때 내가 좀 대우를 받고 물건을 사고 싶다. 네. 그리고 그 물건을 사고 나서도 나중에 또 한 번 더 가서 물건에 대한 AS나 또 물건에 대한 뭐 후기나 이런 거를 또 서로 나누고 네. 이게 하나의 재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도 이게 그 백화점 가면 네. 그런 좋은 브랜드 매장에 들어가면은 네. 그 하나의 뭐 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네. 될 수도 있고 네. 또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네. 오프라인은 이제 그런 걸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은 자기가 개인이 그냥 들어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걸 클릭 몇 번 하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쇼핑과 목적 쇼핑과 레저형 쇼핑이 지금 완전히 구분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정착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제일 자주 가는 곳이 더현대 여의도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쪽이 팝업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 온라인에서만 볼 수 있었던 다양한 패션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을 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더현대 그 홈쇼핑 관계자분을 만나서 더현대 이제 쇼핑 관계자분을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했냐라고 했더니 굉장히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온라인으로서는 경쟁력이 안 되니까 오프라인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와서 그 물건을 구입하진 않더라도 입어보고 체험해보고 하면서 거기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거는 되게 긍정적인 네.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대형마트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큰 타개가 힘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유인데요.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이마트가 대형마트 1위니까 이마트와 신세계그룹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용진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회장님이시죠. 정용진 회장님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어도 많고 또 트렌드도 잘 아시고 이제 이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현실적인 판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 네. 이 현실과 미래를 연결해서 네. 우리가 어떤 업태를 우리가 하는 것이 좋다. 우리 포지셔닝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투자할 것은 더 많이 투자하고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하겠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비즈니스를 잘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좀 버리고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의 어떤 미래를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어떤 경우는 좀 더 빨리 선제적 투자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이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으면 네. 사실은 온라인에 대한 투자를 더 먼저 했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으면 오프라인에서 더 중요한 업태 그쵸. 마트보다는 스타필드나 아니면은 그 고급 백화점 이런 쪽을 더 강화시키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엔 온오프라인 구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핫한 그런 소글이나 이런 데서 핫한 브랜드들이 온라인으로 입점하기도 하고 백화점 입점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에서 뜨는 브랜드가 또 백화점에 입점하기도 하고 네. 사실 크로스 채널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사실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옴니 채널 아주 전천후적인 역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나는 이것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는 생존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좀 미래를 예측하되 현실적으로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투자할 땐 투자하고 안 되는 거는 버리고 하는 그런 좀 냉정함이 좀 필요한 그런 어떤 정용진 회장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신세계 그룹은 제가 볼 때는 오프라인을 좀 잘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월마트가 지금 실적이 되게 좋아요. 네. 네. 근데 미국의 월마트가 이마트하고 똑같은 포맷이잖아요. 하지만 월마트는 소위 말해서 어댑티브 리테일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적응형 소매. 네. 그래서 온 오프라인을 완전히 이제 그냥 통합시켜 버리는 거죠. 통합시켜 버리고 그리고 오프라인을 상당히 그 구조 조정을 잘해서 소형 점포로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고 또 딜리버리 우리가 네. 항상 배달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월마트가 배달을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첨단 시설을 이용하기도 하고 고객을 이용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배달을 아주 거의 아마존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만 월마트는 바로 동네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배달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도 인공지능이나 무인 점포나 이런 기술들은 또 굉장히 또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줄일 거 줄이고 더할 거 더하고 이걸 잘했기 때문에 월마트가 지금 수익성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세계 이마트는 그걸 또 벤치마킹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해서 그래서 어쨌든 월마트는 오프라인 기업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마트는 사실 쓱닷컴에서 이베이 인수하면서 온라인으로 가는 건가 오프라인 하는 건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우리 정용진 회장님의 리더십 네. 가지고 같이 힘을 모을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단국대 정연승 교수님과 함께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닥친 문제와 그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조금 함께 깊게 짚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한국 경제에 닥친 물가 문제와 식품 가격, 식품업계의 문제점들 좀 거시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